있으니까 딴 이야기는 못하고 딱 그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결론 내리셔야 된다는 것과 메가시티 하셔야 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입법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초지자체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제 주장입니다. 제주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죠? 67만 기초지자체 한 4-5개 정도 있어도 돼요. 생활권 단위로 보죠. 예전에 우리 그 시승격이 15만이었죠, 그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계산해보면 생활권 단위, 경제 단위가 15만이면은 자치적으로 굴러가는 그게 된다라는 공부를 해서 다 나옵니다. 우리 하는 이야기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다 있잖아요. 뭐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다른 근거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가 이랬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때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저하고 같이 북권운동했던 제 은사를 또 데려다 놨더라고요. 윤석열 때도. 그래서 내가 무슨 지방시대위원회요 뭐 그랬더니 아이 그 윤석열이가 시험 지었는데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만나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뭘로 바꿀 소리 하니까 균형과 북권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등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국토평등위원회.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실무자였는데 우리도 평등위원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평등으로 하니까 너무 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등으로 하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하자, 영어로 하자, 밸런스로 한 거예요. 자, 평등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공장 10개면 제주도도 10개. 서울에 농업 10개면 제주도도 10개. 이게 기계적 평등 개념이죠. 근데 밸런스는 달라요. 밸런스는 다른 게 서울에는 공장 10개 짓는 게 편하면은 제주도는 농업에 기반한 어떤 그 농업 주민 공장 10개 짓는 게 좋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짓는데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게 발전하자. 특색 있게 발전하자.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라는 단어를 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데 다 특색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중심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밸런스라는 그 균형이라는 말을 쓴 이유예요. 이게 이제 전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3대 특별법에 서명을 하고 그걸 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지방자치특별법, 세종시 만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법. 세 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법을 만들어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방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종시 만들었죠. 지방분 그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행안부 때문에. 근데 지방자치 균형발전 임무를 행안부가 해요. 될 일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일괄리양 하잖아요. 그죠? 중앙정부 업무를 일괄리양 하는데 일괄리양 하는 주체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다른 부처에다가 공문 보냅니다. 지방시도로 이전할 일괄리양 업무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보냈는데 다른 문화부든 산업부든 예 그래놓고 4년 동안 5년 동안 안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만들었을까요? 업무를 보내면은 자기들 실국장 자리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는 그걸 닥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닥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행안부 조직의 절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방자치 업무를 행안부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예요. 행안부를 없애야 돼요. 진짜요. 자, 그 다음에 재정분권. 문재인 정부 때 8대1을 7대3으로 하자고 못 박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업무가 안 내려가니까 돈 줄 필요 없다.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짝짝꿍한 거죠. 기재부가 행안부가 업무 안 내려주고 기재부는 업무 안 내려갔으니까 돈 안 줄게. 모른 척 하는. 그리고 지방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돈이 그만큼 안 되죠. 교부세나 특교로는 내려주면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저희 내줬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가 7조 갖고 있던 거 시도를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지방 예산으로 나눠줘 버렸어요. 그때 그 위원장이 송재호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 형님 그 나눠주면 우리 권한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지방자치 정신인데 그렇긴 한데 야, 좀 파워를 갖고 휘둘러야 되는데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행안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행안부 없애야 돼요. 행안부 딱 없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행안부가 정부 조직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인사혁신처럼 다 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행안부가 옛날 내무부 기능하잖아요. 그 대통령 그 보좌 또 국내부 내시부 기능합니다. 원래 행안부가 옛날 그 왕정 시대에 내시부 사업 기능합니다. 그거 총무처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업무는 지방자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시도지사 협의체라고 불러버리면 돼요. 그럼 행안부 공중분리 시킬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왜? 정부 조직법도 행안부가 하거든. 이게 참 답답한 일. 제가 중앙부처에서 25개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일 필요 없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왜냐면요,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 다 할 줄 알아요. 기재부 애들도 행정할 줄 알고, 국토부 애들도 할 줄 알고, 산업부 애들도 다 해요. 자기 부처에 특화된 일을 하면서 행정 업무 다 같이 해요, 어차피. 근데 행안부를 왜 따로 만들어놔? 필요가 없어. 행안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중일이에요, 이중일. 이중일인데 그걸 전문적이라고 하면서 깡패짓을 하는 거야. 조직하고 인원 주는 것 가지고. 기재부는 나쁜 놈인데 필요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국간을 지키는 신념이 있어. 제 신념하고 다르다. 우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당장 사람이 구출을 풀면 주고 가는데 장롱에 돈 집어넣으면 뭐하느냐. 풀자. 근데 기재부 애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롱에 집어넣어야 된대요. 다음 세대까지도 너네들 기재부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안부 정말 필요가 없어요. 부지사들, 행정부지사들 행안부에서 오죠. 똑똑한 도지사들은요.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어차피 행안부 공무원이야. 여기 제주 공무원이 다 행정하는 공무원인데 행안부 공무원이라고 특별히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강하게 요구 그렇게 하면 행안부가 싫어하지. 투표 적게 줄게. 뭐 이렇게 하면 협박하죠. 그럼 뭐 장관, 행안부 장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하고 합의보면 되죠. 행안부 인사정치형이거든요. 행정부지사가 놀러 갔다가 놀러 앉아서 여기 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필요 없어요. 완전 차이 납니다. 과장들까지만 해도 비슷한데요. 국장급부터 올라가면 행안부 국장 천하에 필요가 없어요. 왜? 행안부 국장 아는 만큼 산업부 국장도 행정 알고 국토부 국장도 행정 아는 거예요. 근데 산업부 국장은 산업정책 알고 국토부 국장은 국토부 공간개발 알고 아는 게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행정체제의 변만 보려고 굉장히 행안부가 자치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뭐 기재부도 뭐 그런 거 많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원칙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크게 써야지 쓸모가 있다. 아시죠? 근데 우리 항목과까지 중앙정부에서 막 정해서 내라고 그러잖아요. 의성 군수가 한다고 다니는데 저하고 엄청 친했어요. 농림부 차관 출신이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혼자 나와서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 찬반 투표하듯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농업 가지고 자기 고향을 한번 살려보겠대. 그 농업 관련 예산이 얼마인데 1년에 700억인가 800억이더라고요. 근데 농업 관련 예산이 농림부만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 농민복지 예산, 문화부에 농림에서 다 쪼개서 항목가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도조공을 뿌려버려. 쓸모가 없대요. 쓸모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700억 통으로 주면은 농업 그들 전부 다 조합을 만들어서 농업 기업 만들어서 자기가 멋지게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산을 쪼개서 간섭해서 내려오는 것도 기재부의 통령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 통으로 줘야지 쓸모가 있죠. 의원님 중에 선수 오래되신 분들 자자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자부 모르시는 거예요? 자자부라는 게 시도와 기초에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은 의원들한테 15억이나 20억 정도로 의원 네가 항목 정해서 마음대로 쓰라라고 해서 주죠. 재량 예산. 네, 의원 재량 예산. 그런 게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나는 얘기만 들었지. 옛날에 있었어요. 좋았죠. 좋은 시절이었죠. 네. 네? 기초일 수도 있고.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당일 지방자치 국장 할 텐데 자자부 관련해서 늘
의원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모 의회에 가서 제가 사례를 안 만들었죠. 그때 우리 의원이 8명인가 그런데 2개 조로 나누어라. 그래서 1년마다 한 사람한테 몰아줘. 자자고 몰아주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년에 한 70억, 80억을 한 사람이 의원이 쓰게 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냐면은 네 지역구에 특화된 건물이나 시설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박진영 의원 건물이다 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버리죠. 왜? 15억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 50억 넘어가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무슨 배드민턴장 가면은 이거는 박진영 배드민턴장이라고 그 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시의원들이 전부 다 4선 5선 했다라는 전설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죠. 네, 전설 나는 이야기. 이제 자자고 있던 시들의 이야기인데 즉 예산은 크게 써야지 쓸모가 있습니다. 작게 쪼개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농업의 예산이 교부세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농업인 조합 만들어가지고 좀 처음에 실적 내고 지자체 지원금 받게 되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 그런 농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 발전했습니까? 발전 못했죠. 왜? 쪼개서 교부세로 다 쓰니까 그런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저하고 연식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농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돈으로부터는 1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 당시 예산으로 충북에 있는 농지를 다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러면 농업이 살아났느냐? 아니죠.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그냥 보조금 교부세 다 쪼개가지고 공중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100조가 농업 기업을 조합원들로 해서 만들어서 예입니다 이게 했다고 칩시다. 정말 농기계 자동차 공장 만들었을 거예요. 경운기 공장 만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큰 실패한 거예요. 즉 예산은 쪼개지 말고 크게 써야 된다. 이게 사실은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합의를 이끌어가면 너무 어렵죠. 합의를 이끌어가야죠.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년에 300억 정도 네. 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동단은 2억, 1년 단위는 4억,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쪼개기 해서 주는데도 그 안에서도 또 쪼개기 돼서 다 마을별로 그렇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나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책박에 물듯이 그냥 책박이 너무 책박이 그리고 그런 형태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래 관행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새로운 도지사가 직을 걸고 나는 직을 걸면 다시는 도지사 성과를.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그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담양에 중록원 대나무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정형식 군수라는 사람이 한번 당선이 돼요. 그래가 임기 4년 동안 대나무 엄청나게 심는 거야. 대나무를 심어서 우리 담양이 대나무로 유명하게 대나무 관광지로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4년 있다가 떨어져요. 저 군수는 일은 안 하고 대나무만 심더라. 떨어진 거야. 근데 대나무가 빨리 자라잖아요. 떨어져서 4년 쉬는 동안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관광지가 된 거야. 걔가 대나무 심었던 게 잘했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쉰 사설 내요. 그 여기.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길게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크게 쓰는 게 좋다라는 게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이 합의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단체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공간, 발음은 공간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제가 민주당 단체장 비판 많이 하는데 복지 문화로만 끝까지 승부 보려고 하는데요. 복지 문화로 하면은 만들어진 예산과 중앙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분배하기 바빠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럼 결국 뭐냐? 공간 개발. 공간. 그게 친환경이 되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든 어떤 생태적 개발이 되든 공간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주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라는 나라 있죠. 스위스의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10%안 됩니다. 아, 놀랐죠? 이탈리아는 11%, 스페인 6%. 그러면 그 나라들은 뭘로 먹고 살까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요? 제조업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 다 제조업을 먹고 살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70% 남습니다. 70%.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분명히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건 노동정착인데요. 농민 자영업자는 갈수록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 대기업 노동자로 10년 다닌 사람들이 실직 한지 1년 반 지나면 국민의힘 찍습니다. 그 전에 민노당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의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극우화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속에서 개별화돼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 혼자 노는 거야. 그리고 게임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물건 몇 개 사가지고 게임 안에서 누구 죽이고 이기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되고 고립화되면은 보수가 됩니다. 극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애가 취직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5년 하면 민주당 찍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토론하고 깨어지고 합의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진보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영구 집권하려면 공장 많이 만들고 직장 많이 만들어서 월급 많이 주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설레면 천국이에요. 유럽에 우리나라하고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우리보다 좀 더 버는데 뭐 영국, 우리보다 좀 더 못한데 스페인, 프랑스도 우리보다 조금 더 벌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요, 뭐 스위스, 뭐 룩셈부르크 그런 조그마한 나라, 덩치 있는 나라 중에 우리보다 좀 잘 사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데는 독일밖에 없어요. 왜? 독일 물가가 싸거든요.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보다 못 살아요. 물값이 싸고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면은 월 평균 실수령액이 한 600만 7, 80만 원, 한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연봉 1억이면은 500, 한 2, 30만 원 됩니다. 거의 40%. 예, 우리나라하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행 많이 못 다녀요. 즐기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려면 천국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유는 왜냐면 직장인들이 민주당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한 번씩 집권하면은 우리를 찍어준 직장인들 열심히 공격해. 특히 주택정책, 세금정책.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민주당은 자기 찍어준 사람들에게 이 부리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을 안 찍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죠. 어쩔 수 없죠. 사실 노인복지 해야 되죠.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민주당도 생각보다 많이 찍어요. 그 출발점은 호남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자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뿌리가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민주당을 많이 찍어요. 수도권에서. 그렇긴 한데 지금 자영업 과잉이잖아요. 과잉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보수 정당화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농민들을 보수합니다. 셀러리맨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자체의 이 우리 생활 공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일자리, 직장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이 직장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노동 정치학하는 정치학자들이 합의본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무슨 이야기 좀 드릴까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거나 제주가 어디로 갈 건지, 네.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네.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너무 모든 양손에 떡을 다 주고 네. 갈 수는 없지 않냐.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아니면 시민단체들로서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떤 규모로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이렇게 비전을 정하게 하는 네. 걸 어떤 형태로 하면 될까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보고서 써서 최근에 돈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기업 쪽에다가 제주 발전 전략 AI 관련돼서 발전 전략 제가 해서 그 이번에 대통령 AI 채택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제가 그 5개 번역 AI 발전 방안 그거 만들어서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수준에서 네. 제주도는 금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인데 외국 쪽에 금융이 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제주도는 학교하고 의료, 금융, 학교, 의료 이런 것 같아요. 관광을 해보니까 중국 잡으면 계속 들어오죠.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도 제주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주 농산물 인정받으니까 그 정도가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주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지사는 1년에 절반을 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주가 싱가포르보다 못하게 뭐 있습니다. 외국 간다고 대단하게. 네? 외국 간다고 야단칠 건데. 아 자주 가야죠. 아직 근데 그런 정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일단 저 부원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엄청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가 국제 자유 도시가 됐고 네네. 이걸 뒷받쳐 주는 게 지금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금융이 어느 정도 뒷받쳐 주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1인당 한 10만 달러 이상의 네. 평균 급여가 될 수 있는 군대가 됐는데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특별자치도가 지금 아직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돼야만 맞습니다. 네, 포괄적 권한 이양이 돼야만 제주도가 이 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전제 조건이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국정과제로는 일단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화 시켰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을 해봤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에서 딱 튀어나오는 시점이 교부세인가 지방세 관련해서 단식하면서 그때 탁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분이 세금 전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에 대해서 워낙 빠꼼하거든요.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실패한 게 대통령이 그걸 시켜놓고 그 뒤에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하고 많이 다퉜어요. 많이 다투기도 하고 두고 보세요. 기억 안 되면 대통령이 장관님 찾을 겁니다. 그때 장관님 대통령 불려와서 엄청 혼날 겁니다. 제가 예언까지 했는데 제 말 누가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총리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방 분권 개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셨어요. 개헌되면 한꺼번에 해결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괄이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그때도 제가 자치국권 그 전략계획 위원하면서 개헌 TF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상원제, 양원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줄 거다. 왜? 지 상원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은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국회의원 늘어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결국은 이거 어쩔 수 없는 떡밥이에요. 줘야 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양원제하고 국회의원들이 만세 부르면서 앞장서서 하자고요. 자기 상원의원 되고 싶어서. 근데 그거 국회의원 월급 좀 더 주는 거 얼마 되겠어요? 해봐야지.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원들이 세비 받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라든가 통로 비용에 뿌리는 거 비율 1000배 차이 날걸요. 제가 아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책 실패 비용, 통로 비용으로 정부 예산의 5%는 그렇게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거 광역은 덜합니다만 중앙정부는요 일을 직접 안 합니다. 계획사 하면은 공기업에 맡겨요. 공기업에 맡길 때 그냥 안 주는 거 아시죠? 수수료 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줍니다. 공기업은 그걸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밑에 수행하는 회사들
무슨 영국 그 뭐지 KPC 한국생산성본부 뭐 키아트 사람 이런 데 또 맡기거든요. 거기에 또 수수료 20% 빠져요. 그 수수료 주는 중간에 과정에 교수들 통해서 또 뭐 평가 심사위원회 만들어요. 이게 이러면 이제 통로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 비용 생각하면요 의원들 세비 주는 거는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의원들 지방의원 무용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 무용론이라고 해라 이 바보들아. 가서 한번 봐라. 정책 실패와 통로 비용이 얼마나 많은 돈이 빠지는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의원 수는 더 늘려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 수도 한 800명 1000명까지 늘려야 되고 지방의원 수도 저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속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치독이라도 개가 있는 게 도둑이 안 들어와요. 원치독. 예. 졸고 있는 그 개라도 개가 있어야지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의회 없을 때 생각해봐요. 공무원들하고 지역 토호들 결탁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병행했습니까?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주민의 대표가. 이걸 우리 국민들은 행정을 모르잖아요. 행정에서 낭비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주위에 민원하고 욕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정치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욕하잖아요. 지방의원들 동네들 맨날 욕도 먹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 욕도 먹습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욕 못해요. 언젠가는 부딪혀서 행정적 처리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욕 못해요. 만만하게 뭐라. 의원들한테 늘 욕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더 많으면 좋지. 내가 욕할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야 오늘 뭐 있는데 와 이렇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란 맞으면서 이렇게 화풀이 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국민들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풀이 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제주도는 관광으로 어쨌든 70% 산다. 근데 제조업을 많이 만들어야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조업을 만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네. 최소한 100만 이상이 되어야 네. 시장이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가면 갈수록 인구 유출이 심하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청년들도 여기 와서 뭐 카페나 이런 거 창업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제주도의 큰 고민도 청년들을 제주에 어떻게 묶어놓을 것이냐 못 나가게 할 것이냐인데 아까 말했던 제조업은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슨 제조업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서만 다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그러면 외부로 또 나가서 팔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주도는 또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늘 고민하는 게 청년들을 어떻게 제주도에서 먹고 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늘 크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금융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이 저는 글로벌 금융이 동아시아권에서 제주가 그 역할할 수 있는 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고 이거는 황당무계는 아니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제주도에 내리니까 제주도에 차가 등록된 자동차가 70만 대가 넘는다고 하대요. 제주도에 자동차 공장 지으면 안 되나요? 제주도에 자동차 공장 지으면 안 되나요? 70만 대 수요가 있으면. 근데 황당무계하지만 제주도의 자동차 공장은 예를 들자면은 그 화석연료 기반 말고 전기 자동차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화석연료 전기 만들 때 화석연료 배터리 만들 때 화석연료 쓰잖아요. 자동차는 외부로 가야 되는데 그 물류비가 엄청 비싸면 아니 제주도에 쓰는 것만 제주도에 70만 대가 있다고 70만 했어요. 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네, 그렇죠. 아니 저 황당무계한 생각이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70만 대 있다니까 와 제주도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 공장 하나 지어도 되겠다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70만 더 되죠. 70만 더 되죠. 인구보다 많아요. 아니요 70만 대고요. 원래 사용되는 데는 50만 대 정도. 예. 50만도 안 그렇게 많아요? 그 렌트카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 여기 리스카드를 저희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아 그거를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의 수입원으로. 근데 매우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맞죠? 네, 제주도에 자동차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전라남북도나 이런 데도 1인당 자가용 수요를 보니까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갈수록 이게 그런데 우리는 땅이 좁고
거긴 넓은.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0년 후에는 제주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아예 못 쓰는 걸로 해버려도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거는 계획은 단계는 그거는 있죠. 네. 정규기수로. 근데 네. 이제 뭐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자동차 운전 유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요가 한 10만 대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하면서 전기 자동차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 좋아요. 전기 자동차도 결국은 내연이에요. 왜냐면은 배터리 만들 때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폐건전지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알고 보면 친환경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꼭 갑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1위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자동차는 원래 독일이잖아요. 독일하고 일본인데 좀 뒤처졌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들은 수소 자동차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뛰어넘어서 바로 수소로 가려고 하다가 전기 자동차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역 일자리 들어보셨어요? 네. 광주에 캐스퍼 만든 거. 네. 구미역 일자리. 그 다음에 군산역 일자리. 그거 제가 지역 상생력 일자리라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담당하는 건데 시도지사들한테 뒤통수 맞았지. 특히 구미역 일자리는 구미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었고 제 이제 운동권 선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계좌 몇개를 해줬는데 도망가는 LG를 특혜를 줘서 다시 데려다가 구미역 일자리를 만들어. 도망간 대기업을. 광주 일자리도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현대가 광주에서 생산 라인 빼려고 하는 거 다시 잡아다가 정부 지원금 줘가지고 캐스퍼 만들어요. 그거 나중 되면요 광주시장이 전국에 캐스퍼 팔러 다녀야 돼요. 군산역 일자리도 똑같아요. 현대자동차 공장 축소하는 거 현대자동차 우회 자본 돌려가지고 군산역 일자리 다시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시도지사들이 대기업에 푹 빠져있는 거야.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상생력 일자리를 다시 대기업 데리고 와서 해주는 형태로 왔는데요. 그럼 지역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역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저 같으면은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회사 하나 데리고 와서 제주도하고 같이 지역 상생력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당장 수요가 있잖아. 제주도에 뭐 차량이 어쨌든 3,40만 대 된다면서요. 그거 시장이 바로 있네.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연기관 10년 안에 다 없애져. 자동차 바꿔야 되잖아요. 보조금 주면 되잖아요. 보조금 어차피 지금 그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죠? 보조금 나가고 있고 그 특별자치도 오고 여러 가지 보조금들 나갈 거예요. 그런 거에서 가능한 산업 육성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직을 걸고 해야 된다. 직을 걸고 해야죠. 아, 이 설득이 직을 생각보다 걸고 워낙 해요. 다양한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당장 자동차 외판원들이 안 찍겠죠, 그죠? 안 찍겠고 그렇지만은 누군가 한 번은 해야 돼요. 저희 제주도가 지난번 저희 11대 때 엄청 계속 자동차의 수요와 이렇게 증가폭이 다른 사신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으니까 저희가 차고지증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너무 철저하게 차고지가 있어야만 이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분위기로 이제 아예 인식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그걸 도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민원에 다 밀려가지고 다시 풀려졌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진짜 누군가 한 번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한미 FTA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진보들의 욕을 그렇게 목표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선진국 된 거잖아요. 제주 강정마을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거 아시죠? 제국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거예요. 욕 먹더라도 그때 태평양까지 가는 해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 번은 그걸 해야 돼요. 진짜. 아까 그 산업 구조 좀 할 때 제주도가 기형적으로 관광 쪽이 약 70% 넘고 네. 그다음 2차 산업이 또 이 기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차 산업이 없죠. 저희 너무 10% 많죠 1차 산업이 네. 10% 12% 10% 네. 이렇게 다른 15%까지 아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떤 다른 데들은 뭐 10%, 뭐 2%, 뭐 3%, 아니 5%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너무 네. 많고 아까 관광업은 70%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제조업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청정 제주에 공장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직접 해서 관리하면 직접 이제 모아가지고 관리하면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오히려 환경 깨끗해요. 환경 깨끗해요. 문제는 난개발 대해서 공장이 우주소처럼 있는 거고 산업단지 만들면 관리도 편하고 깨끗해요. 물론 산업단지법도 바꿔야 되죠. 근데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그 입지 선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6군데를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타진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아웃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익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찾아봐야 언제거나 돼요. 이제 또 대회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엄청 봉쇄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이게 좋은 나쁜 사례인데요. 양산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부터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끝나는 곳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연장해달라고 말해요. 지원금 나오고.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환경적으로 아직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만든 원자력 발전소들은 기형아도 많고 암 발생도 많고 문제 많거든요. 근데 뭐 제주에 원자력 발전소 짓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친환경 그 제조 가능하잖아요. 제가 스타트업 제가 공부하러 다녔는데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공장 세워져요. 독일 가면 해요. 가능해요. 지하에도 공장 짓고 위에 공을 만들고 이런 데도 가봤어요. 예산을 쪼개지 말고 크게 쓰면 그 공장도 필요 딱 할 수 있겠네. 이 발상의 전환인데 발상의 전환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다. 민주주의고 자치고 환경이고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을 서로 나누면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 기관자치 중요하지만 경제자치를 해야지 사람들이 제일 솔깃해한다. 그 말씀을 근데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경제자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치 중심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네. 그 가치가 당연히 좋아 보이고 당연히 네. 좋죠. 그런데 그거를 하자고 하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경제가 깔려 있거나 깔려있죠. 거기에 원래 깔려있죠. 세금이 세수가 들어와서 뭔가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없고 계속 이 가치 얘기만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러면 뭘 해서 그 세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세수를 줄이고 이 세수를 넓혀달라고 하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국인들의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위선이고 그 위선 때문에 뒤에 숨어서 정경유착의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안 됩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 모든 일자리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줘야 하는 공익형 일자리 그다음 뭐 우리가 자활도 해봤죠 뭐 사회적 기업도 해봤죠 사회적 경제도 해봤잖아요. 그거 보조금 없으면 맞아요. 3년 뭐 되면 뭐 다 문 닫을 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늘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늘려달라고 하면 어딘가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는 거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안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는 여기에서 정치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개념 출발점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정치가 한자어로 그 발을정자에 다스릴 진짜 요 조합들 아닙니까 글자들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유교적 단어잖아요. 그렇죠. 시가.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중국 정치가 아니고 우리는 서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하던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동양말로 바꾸니까 정치로 온 거야.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이. 영어로 정치가 뭔가 하면 politics예요. P-O-L-O-T-I-C-S politics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원이 폴리스야. 폴리스라는 게 도시야. 아테네 도시에서 이익을 가지고 나누는데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난리 치는 거야. 이익 배분하기 위해서 싸웠다. 폴리스에서. 이게 정치라는 단어의 유래예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죠? 민주주의가 영어로 디마크라시. 이것도 어원이 아테네로 가요. 데모스와 크레시가 합쳐집니다. 데모스가 뭔가 분자. 원소, 분자. 크레시, 부딪히자. 즉, 폴리스에서 이익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분자들이 뭐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크래시하더라, 싸우더라. 이게 정치와 민주주의의 유래예요. 근데 이게 한자어로 정치, 민주주의라고 해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선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치의 본연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치의 본연은 뭐다?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게 뭡니까? 경제가 벌어놓은 것을 이익 배분하는 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복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는 위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박진영 의원은 무엇을 보고 뽑았습니까? 1번 인물, 2번 정책, 3번 정당, 4번 정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물 보고 뽑았다. 정책 보고 뽑았다. 거짓말이야. 정당 보고 뽑았거나 연구관계로 뽑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니까 선이라는 가치가 포함돼서 내가 위선적으로 생각하던 훈련되어 있는 거야. 훈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필요하고 세수가 필요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치는 정치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개념 자체가 싸움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막 싸움하잖아요. 먼저 싸워요. 먼저 싸워야지 니하고 나하고 이익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다. 싸우고 난 뒤에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투쟁과 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투쟁이 늘 먼저 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의회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다가 떨어지고 복귀할 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겁니다. 통합보다 혁신이 늘 먼저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다른지 우리 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싸워보자. 그게 통합이고 혁신이고 투쟁인 거예요. 싸워봐야지 뭔가 다른지 아는 거예요. 통합부터 하면 못하라고 이야기하면 사꾸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쓴소리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못 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산 장사의 이익과 집신 장사의 이익을 같은 날 만들어줄 수 없어요. 같은 날 우산 팔고 같은 날 집신 팔고 못해요. 비 오는 날은 우산 팔고 맑은 날은 집신 팔아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면서 누더기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본인들이 불편해요. 기업주가 잡혀갈 수도 있고 안전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법 자꾸 순위 낮추자고 난리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자꾸 누더기가 되고 합의가 안 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니까 만들어줘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신 기업 입장에서 안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의 안전을 위한 지원법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 중소기업에 따로 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거예요. 이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섞는 건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혁신이 먼저 와야 된다. 싸워봐야 된다. 싸워보면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거 가지고 타협할 사람 목숨 갖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어. 다만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노동자였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청소노동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만큼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니야. 중대재해기업처벌 문제. 목숨의 문제잖아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행위는 겁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정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정치학계로 배우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컨플릭트, 갈등의 조정과 통합이다. 그럼 갈등은 뭐냐? 이익과 생활을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의 기본 업무다라고 이렇게 좀 책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이 일을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방 분권운동 공부하고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 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저기 잠시 말씀 여러분들 지금 뽑고 있는 지방자치선거법 초안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겁니다. 그때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그때 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국회의원들 절대 안 하잖아. 그 지방의원 보좌관제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사무처 독립 요거 해야 돼요. 사무처 이제는
사실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만은 웬만큼 이 지방의회 주죠, 그죠? 지방의회 주죠. 그리고 지금 의회 원내대표 있죠. 그 원내대표 있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의회 대한민국 안에 지금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방자치국을 만들어서 저 혼자 10몇 년 했잖아요, 국장을. 그전에는 지방자치 담당 전문위원을 연구원, 민주연구원, 그다음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했고 2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거 이거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공무원 지방의원의 신분 보장 저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의 신분 보장 공무원 아니잖아요 지금. 아 신분 보장. 예, 신분 보장. 국회의원 공무원이잖아요. 네. 단체장 공무원이잖아요. 왜 지방의원 공무원이야? 응. 그죠? 후원회는 지금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하죠. 할수 있어요. 하죠, 그죠? 네. 공무원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분 보장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이거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이거는 누가 안 해주느냐? 행안부에서 안 해주죠, 그죠? 행안부 이거는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세요. 지방의원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신분 보장이다. 공무원화 해야 된다, 지방의원. 그거 신분 그 보장이다. 말씀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 공무원 네. 공무원이요. 그거와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아 연금 월급부터 차이 나죠. 연금. 연금. 연금도 차이 나고, 네. 퇴직금. 직급도 차이 나고, 직급 없잖아요. 예. 원래 처음 지방자치 설계할 때는 이 지방 의원은 부단체장급으로 그때 설계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부단체장급 막 월급 못 받잖아요. 연금도 없잖아요. 공사로. 그죠? 이 신분 보장부터 해야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그래서 우리 지방의원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야. 제가 그 계약직 전문계약직으로 이제 2급을 했어요. 저 공무원이었어요. 그거 어떤 해당 들어요. 저 국회에서도 2급에 뭐 연결 해봤는데 다 돼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사람들은 지방의원밖에 없어요.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공무원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부단체장급으로 하면 돼요. 부단체장급이면은 부단체 도지사가 차관급이니까 1급이죠, 그죠? 1급이면은 연봉을 한 1억 조금 넘겠네요. 1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 7급? 네? 7급 정도 우리가 우리가 이거 말이 안 정도 돼요. 사이. 말이 안 돼요. 9.5? 말이 안 돼요. 9.5? 그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공무원 연금 돼요? 예? 국회의원 되죠. 공무원 연금 되죠. 되죠. 국회의원은 그때 들어가자마자 뭐 연금도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그래서 그거 없앴다가 다시 막 했다가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일선 요건 이제 상위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터리인 거 아세요? 제일 엉터리가 뭔가면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 정치학 전문가로서 우리 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언제 생겼냐면은 서구에서 생긴 3대 시민혁명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거를 이제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금하고 예산 문제예요. 영국의 그 존 왕이라는 그 무능한 왕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나와가지고 의회를 만들어요. 동의받아라. 그래 왕을 쫓아내버려요. 프랑스 대혁명이 뭡니까? 루이 16세가 테니스 코트에서 평민들 대표, 부르주아 대표들 모아놓고 야 세금 올리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할게 하니까 막 쫓아내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미국 독립전쟁 그 시민혁명의 3대 혁명 그게 뭡니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영국 왕이 마음대로 저기 녹차, 홍차 이런 데 세금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 대표 뽑아가지고 우리 못하게 우리 독립할게. 이게 이제 3대 혁명이 다 세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럼 우리나라 우리만 없어요. 희한하네. 왜?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호조 입력하는 거 엄청 잘못된 거야. 맞아요. 2호조 입력 우리는 2호조의 입력 그 자체적인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 그 속에 그 올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건들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기재부나 예산혁신처가 국회 밑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정쟁이 난리잖아요. 미국은 덜해요. 왜? 트럼프가 야당 의원들이든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바로 해야 돼요.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부탁 바로 해야 돼요.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여당이 다수되면 장악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정쟁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제 편성권이랑 심의권을 같이 갖고 있는 같이 갖고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난리 나겠지. 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워낙 허접하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싫어하잖아요. 또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이른바 허들을 두면 돼요. 거기다 그 밑에다 예산심의처를 줘가지고 거기 정부직들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되는 심의권을 주면 되고 외비 심의위원 참가 심의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지역예산 챙기는 거 과도하게 챙기는 거 규제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넘어가요. 이게 기원사항이에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뭔가요? 감사권이 행정부에서 이거 코미디야. 행정부가 집행하고 감사원이 행정부 이거는 코미디야 코미디 정부 조직으로서 감사는 의회가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입법권을 대통령이 또 행정부가 또 갖고 있는 게 또 코미디야. 대통령은 그 행정부가 입법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상권분립이 아니죠. 뭐 맨날 상권분립 거짓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터리예요. 민주주의 설계자. 그래서 개헌해야 돼. 개헌해.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뺏어서 국회에 독점적으로 줘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 130조인데 헌법 요만하거든요. 헌법의 대다수가 민주주의, 의회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 대통령과 사법부에 관한 내용은 몇 개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중에 요체는 의회예요. 의회예요. 그래서 원래 이 민주공화적 정신에 가장 맞는 거는 내각제예요. 근데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내각제를 안 하는 불가능하니까 안 할 뿐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상권분립이 어떻고 막 그런 모르고 하는 소리. 상권분립이 언제 나온 이야기인데 300년 전에 뭐 몽테스키우에 이런 사람한테 그거 안 중요해요. 국회 의회가 무조건 최고의 기관이에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집행권을 가지니까 행정부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의회 지방의회도 저는 예산 편성권 가져야 된다고 봐요. 대신 의회 밑에다가 예산기획처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황당한 아이디어 하나. 기초자치제 부활하잖아요. 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내각제 해보세요. 위원회 정부 해보세요. 뭐 여기서 기초자치제 뽑지 말고 거기 의원들 중에 뽑아서 간선제로 1년 2년 한번 단체장 해보고 의원들이 거기에 뭡니까 그 국장도 겸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정말 개념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외국에 가면 이제 그 통합형이 많잖아요. 네, 많죠. 통합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랑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이게 뭔가 매칭이 잘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의 의회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낮게만 생각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만약 통합으로 좀 해서 너희들이 뭐 장을 한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게 큰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면화하지 말고 네.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걸 하면 그래서 넘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바로바로 되고 대응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고 그거 하면은 제가 대통령 찾아갈게요.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런 시범적인 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설득하러 찾아갈게요. 저도 그런 주장했다고 한번 해봐야죠. 너네만 퇴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이분들이 나를 보고 엄청 욕하죠. 이것도 뭔가 하면은 동양식 전제군주의 폐해. 그러게. 전 세계에서 관료제 제일 잘 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 어딘지 아세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된 데 있어. 북한, 중국. 독재, 이 동양식 전제군주제 중앙집권이라는 게 독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원래 서양에는 왕이 없었어요. 중국 거 보고 뺏긴 거예요. 서양은 우리처럼 이런 그 사람의 생사 여탁권을 가지는 독재자가 잘 없었어요. 다 중국 거 보고 뺏긴 거예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문 악행의 고향이 다 중국이에요. 사람을 삶아 죽인다, 뭐 능지처참한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다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이게 동양식 전제군주제라고. 중앙독점. 그 제가 어떤 책을 썼는데 지방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이거는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폐해예요. 지방이 잘 살면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까 봐서. 명나라 황제 조선의 책에 그러나요. 조선의 책에 그러나요. 그 하삼도에 왜구가 출몰하여 구정을 설치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교하는 놈들이 반대해요. 불쌍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거기 군사력이 세지고 무역에서 부강해지면 반란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저기 삼남 쪽은 적당히 약탈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실록에 나와요. 실록에 나와요. 이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폐해예요. 저기 외곽에 그 병방에서 군사력 키우고 상업에서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반란 일으키게 이성계잖아요. 자기가 조선이 그렇게 해서 반란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병방은 여신족에게 약탈당하고 외국에게 약탈당하고 그리고 무역하면 잘 살게 되니까 쇄국 정책 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집권자들의 논리예요. 우리끼리 살자. 그걸 이제 깨트려야 되는 거죠. 지방의회 조례재정권 이런 것도 뭐 해야 되고 또 뭐 있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분 보장이에요. 신분 보장. 대신 이제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 지방자치 주로 일본 많이 가죠 견학. 근데 지방자치의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교회, 장원 이런 데서 나와요. 그걸 나오고 이거를 지방자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데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왜 그렇게 되냐면 독일은 조그마한 주가 나라를 통일해 버렸잖아요.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주가 독일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주의 전통들을 유지해 주자. 통일할 때 폭력적으로 통일하잖아요. 프랑크푸르트 관세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국가가 되니까 관세를 없애자라고 해서 관세 동맹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요.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합의해서 됐기 때문에 주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가 국가적으로 된 거예요. 미국도 재밌죠. 미국은 사람하고 국가는 돼요. 사람하고 국가는 뭐 했어요. 유럽에는 대부분이 사람하고 국가는 했어요. 근데 동양은 국가라고 사람 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프라이팬 위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뭘 민족 중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지.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좀 아르치는 사람지만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보충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말을 우리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고 왜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나올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아까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국가처럼 모든 걸 결정했는데 이것이 광역적으로 아니면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만 보충적으로 그렇죠. 집어넣어. 네. 그 다음에는 하지 마. 이런 논리인데 우리는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니까. 그렇죠. 그 국가가 되시면 보충성 지방에서 뭘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내에서. 동양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동양에서는. 동양에서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너무 자연스러운 네. 지방자치 대원칙이고 네. 헌법적 조항이고 네. 이런데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고 나서는 와 이 대한민국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다 이 말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앙집권의 최천병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진보는 늘 법률과 제도로서 완결하려고 하니까 자그마한 제도까지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당헌당 규칙이 제일 두꺼운 당이 민주당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두꺼워요. 진짜요. 이만큼 두꺼워. 삼성을 초월하는 두께예요. 그래서 그 로컬 파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도 물론 민주당으로서의 공천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 너무 강해요. 네. 모든 걸 다 해서 자기가 주물럭대고 네. 국회의원이나 이런 중앙정당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중앙에 있는 거기서 무슨 당헌 당규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옥죄 듯하고 평가받고 이러는 게 그렇게 주민에게 하니까 평가받아야 네. 되는데 너무 아니 뭐 평가받더라도 지역당원들한테 평가받으면 되잖아요. 더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트럼프는 왕관 선물 받아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가 집에 퇴임할 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악관에 둬야 될까요? 평가를 보는. 법규가 미비해요. 법규가 미비해. 법규가 미비해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영국 같은데 법규가 미비해요. 이게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연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률 체계가
일본, 독일이 거슬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치주의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저는 우리가 저는 민주주의 일본 말입니다. 몰랐죠? 한자어를 쓰니까 중국말인 거죠. 중국은 원래 민권주의입니다. 대통령 일본 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다 일본 말입니다. 일본 돈 만에는 옛날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일본 개방하였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없는 거죠. 왜곡된 게 많아요. 결국은 제가 너는 서양 추종주의잖아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거쳐서 이식된 일본 거 하지 말고 본류의 서양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철학을 작은 것 중심의 철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서양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도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일본 거지만 실제로는 독일 거고 더 가면 영국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영국하고 독일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영국 왕가가 독일 사람들이잖아. 원래 영국 하노버 왕조라고 독일의 하노버에 있던 사람들이 스카우트 돼서 영국 왕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다가 1차 대전 때 영국 왕인데 하노버 왕조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윈저 왕조라고 이름을 바꿔요. 다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독일이 원래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봉건 영주 국가잖아요. 거기서 했던 영주 제도가 사실은 지방자치의 원류고 더 풀뿌리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해요. 기독교 중심의 장원, 그 다음에 아직도 영국이나 이런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면요 동네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친구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을 주민등록증으로 알잖아요.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마을에 장로가 얘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거야 입증해줘. 그리고 그 장로가 취직할 때 출전장 보태주고 이런 데 있어요. 지방가면 아직.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원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산업화되면서 봉건적 질서가 해체됐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 질서가 이 수탈하던 구조가 좋았다고 볼 수 없어요.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화된 이 속에서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알고 보면 경제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뭐냐?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재구성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릴게요. 신분보장 문제. 이거 대통령하고 면담 잡고 있어요. 해결하세요. 진짜. 신청호 원내대표님 면담. 그래야지 지방의회 진짜 발전합니다. 이번에 전국 우리 민당 네. 원내대표단 모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도 네. 오도록 하고 다음 주에 네. 가려고 하는데 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입법사항이 될지 입법사항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공무원인데요. 예? 지금도 공무원인데 그걸 어떤 대우를 안 식으로 해주잖아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공직자죠.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정무직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 같이 되진 않고 어쨌든 그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공무원이라고 나오고 지방공무원법상 지금 있지. 규정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 지방공무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우를 해주는 규정은 그러니까 어느 법에 배우라는 게 어떤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연봉. 월급.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의정부에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지방 의원님들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법상으로는 지금 그 여비 규정에 지방 의원님들이 2급인가 1급 정도 대우받는 거 외에는 이제 그분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명시는 그건 아마 법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만 그냥 그죠? 그리고 대통령 명령으로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분보장이라는 게 공무원인 상태에서 그건 안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급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렇죠, 그렇죠. 재임 기간에 연금 같은 걸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를 좀 요구하는 뭐 이런 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연금이 없는 상태라서 국회도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 헌정회에서 네. 연금이 아니라 헌정회에서 그 받았던 그거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그 여론 뭐 국민연금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 안 받는 걸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연금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처럼 연금을 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가 헌정에다가 그걸 냈던 건데 예, 예. 그 연금이라는 게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한 예, 제가 알기로는 헌정에다가 됐어. 좀 없다가 없어진 좀 됐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연금 저희 헌정에서 19대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국회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19대 때부터인가 그거 개선이 됐어요. 그때 좀 그 시간 너무 흘러가지고 네. 제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도 해야 이 최근 8년은 팔리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서 안 팔리는 제가 한 번 드릴게요. 이게 필요한 파일들이 이거 왜 드리냐면요. 공부하는 척 유럽 아니, 올라가기. 책이 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 저는 그런데 제가 유럽의 혁신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혁신 도시가 다 좋은 데 있어요. 여기 좋아요. 그 연수할 때마다 말 나오잖아요. 이런 혁신 도시를 연수를 하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놀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거 한국만 있는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자 사인. 우리 있으면 저기 의회에서도 그 파일을 드릴게요. 아니 아 여기 책을 책으로. 주문해가지고 주문 제가 어쨌거나 우리가 그 사람 의회 우리가 알게 우리 의장 찾아서 단위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아, 그다음에 서점에도 다 팔리고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럼 파일로 받아요. 네, 파일로 드릴 때만 찍어서 보시든지 네. 놀러 가기 좋아요. 원내대표님 저자 사인 받으세요. 그냥 네? 받아. 저자 사인. 아 저는 사인 네, 놀러 가기 좋아요. 사인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연자 좀 주시고. 예. 아니